어떻게 설계를 해갖고 발표를 해야 되지? 예, 왜냐하면 제가 부천문화재단에 한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일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사업이 아트밸리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굳이 왜 제가 춘천까지 가서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뭐 최영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되게 재단이 핫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여기 제목은 부천 아트밸리라는 그 명칭을 정식으로 쓴 거는 한 2016년도쯤부터 정식 명칭으로 쓴 거고요.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녁은 있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단어를 살짝 바꿔보면 삶 있는 저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있는 저녁을 사는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고, 그리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는 저녁을 주길 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천에서 왜 이 사업이 시작된지 한번 개념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5꼭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개념 정의, 그리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마이크 빼고 해도 되죠? 네네네. 그리고 아트밸리에 대한 정의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래서 과연 뭘 얻어냈을까? 시 입장, 교육청 입장, 교육지원청 입장,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거기에 예술가 분들의 기여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뭘 얻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부천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까, 이렇게 5가지 꼭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지도는 제가 2013년도에 연구 사업을 했던 거고요. 제목은 생활 밀착형 지역문화 컨설팅이라는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태동 이유는 부천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문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생활문화 지원센터라는 중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하고 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트밸리라는 것들의 태동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빨간색 이렇게 좀 차이가 농도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림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빨간색은 이렇게 뭔가 핫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데들을 빨갛게 표현을 한 거고요. 파란색과 옅게 이렇게 나타나는 데들은 거의 활동이 미미한 데들을 의미하는데, 빨간색이 뭘 의미하냐? 신도심 쪽입니다. 신도심 쪽.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향유계층에 대한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오른쪽에 있는 동아리 분포 밀집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격차가 너무 심하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 두 번째는 부천하면 크게 부천필, 만화영상진흥원, 그 다음에 지금 명칭 P판에서 B판으로 바꿨습니다. B자, 부천의 B자를 해서 B판 영화제 이렇게 것들이 있는데, 부천 시민하면은 부천필 공연을 한 번쯤은
감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화 축제 관련된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영화제도 가서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체성에 담아내는 것들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도 그 기사가 났어요. 모 당 의원분께서 부천에서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 때도 그런 얘기가 실은 있었어요. 그 부천 여기 빨갛게 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삼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이렇게 좀 살만하고 하면 목동으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유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정체성도 되게 모호하니까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트밸리 되게 모호하죠. 2016년도 그때 명칭이 1월달에 처음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그래요. 그 연계라는 건 예술인들하고 학교, 지역사회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볼까 이런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예술에 대한 접근성, 부천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꽤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현장에 가서 창의성과 같이 결합해서 이것들이 나오게끔 교육을 시켜볼까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엘리트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까 하는 고민들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3가지로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두 번째 1인 1기 예술교육,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마 그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정규과정 편성 원칙이라는 표 아래서 진행이 됐고요. 또 재미있는 건 비전을 보시면 문화특별시 부천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2011년도에 이거 원칙을 가지고 한번 그 사업을 준비했고요. 이 당시에는 아트밸리가 아니고 학교 그 1인 1기 관련된 사업으로 명칭을 모호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궁금하시잖아요. 방과후 교실하고 아트밸리 사업이랄까 이 학교에서 1인 1기 문화예술 교육과 차이점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현장에서는 이게 학교에서는 추가 비용이 없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강사 계약이나 이런 거 있어갖고도 학교가 별도로 계약을 하진 않아도 돼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창의체험학습이나 특별학습 관련된 거에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비용에 있어갖고 방과교실은 유료고요. 한 3만원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트밸리 사업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참여 인원은 소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뭐 20, 30명 이렇게 가죠. 아트밸리에서는 참여 인원이 다수라고 얘기했던 건 30명 내외로 가긴 하나 장르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식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과교실은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근데 아트밸리 사업은 공급처에서 계약을 추진해서 진행합니다. 방과교실 같은 경우는 기타 사항으로 창치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가기는 힘든 구조이고요. 아트밸리 사업은 창치하고 특별학습 관련돼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밑에 편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창치 같은 교육, 특별학습 이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거긴 하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 프로그램 돌리고 나면 본인을 잠깐 쉬셔도 돼요. 네. 좋겠죠. 네. 재단이 또 공급자도 계약도 해준대요. 너무 좋죠. 행정적인 뭐 처리할 게 없어요. 확장성과 다양성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우선 공급하고 있다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그 파이널 프로젝트로 두 개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천에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전체를 먼저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년차 됐고요. 부천 아트밸리 수준고 전체 129개 학교 대상으로 여기 특수학교 포함입니다. 2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식에 있어 갖고는 매년 그 1학기죠.
에서 68시간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점형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서 8개 교, 관악부 6개, 국악부 2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를 플룻만 해요. B라는 학교에는 바이올린을 해요. 여기를 묶어주는 거죠. 그럼 하나의 관현악단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책정해서 들어갑니다.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7,500씩 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월 1인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돼서 나갑니다. 여기에 운영비, 리모델링비 1천만 원대 초기, 여기 제가 초기라고 적어놓은 거는 한 2014년도까지는 리모델링비가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원했습니다. 장르는 9개 내외,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합창, 기악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내용은 분명히 앞단에서 제가 정규 교육과정 편성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 연계 진행합니다. 그 얘기는 창체나 학년별 특화 수업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음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감상 수업과 발표회, 맨 마지막에 발표한 10월, 11월쯤에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하고 워크숍이라 하는 것은 교강사 대상으로 재교육 관련된 것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것들이 아마 이걸 건데 전체 학교를 다 하는데 방과후처럼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2개 프로그램 대회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129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을 놓고 보면 쭉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17억 3천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제가 17억 3천만 원에는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뒤에 수에서 설명드리겠고요.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고 일부만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일부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14년도 이후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궁금하시잖아요. 특히 시에서도 행정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되게 될 것 같아요. 17억 3천만 원 아까 제가 그때 별표를 쳐놨는데 이유는 시 보조금 예산이 78% 들어가고요. 교육청 예산이 22%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시 보조금 교육 경비로 지출이 됐고요. 이것들이 방향이 바뀐 것들이 2016년 이후로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내역은 지원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지원청인데 3억 8천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1천 정도, 그 다음에 마트별리 발표회에서 4천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워크숍 관련된 거 연수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이 3억 8천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19개 내외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한번 알아봤어요. 크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기 힘드니까 분야를 제가 한번 크게 한 4가지 분야를 한번 나눠봤더니 235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예술이 37개, 가장 많은 건 공연예술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 장르에 105개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특히 음악 쪽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으세요. 수요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하다못해 연극, 뮤지컬 이것들은 방과후나 이런 데 하고 프로그램 겹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겹치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하고 학교 간의 연계를 거점형으로 해서 관현 악단이나 악단 형식으로 좀 꾸며서 가기 때문에 확장성을 되게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지금 단가로 회고한 것들은 거기에 대한 개수를 좀 상세하게 좀 적어놓은 겁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왜 14년도 거를 뽑았냐면요. 18년도 거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초창기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한번 끊어서 강사비에 한번 투여되는 비용을 살펴보는 게 춘천시 입장에서 좀 더 단가를 얼마 정도 설정하면 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4년도 거를 한번 끊어봤고요. 그 당시 기준을 살펴보면 강사비가 50.1%를 차지하고요. 프로그램당
그 비용이 강사비하고 운영비죠. 이 비용이 6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안에 예산체계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학생 참여율 같은 경우도 그 한 학교에 2개 프로그램을 해주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4년도를 다시 한번 끊어서 보면은 한 7.2% 정도 나오고 메뉴에가 12.3%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중학생, 고등학생 4.8, 2.4 이렇게 나옵니다. 4.8, 2.4 이렇게 그 확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까지는 학부모들이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학업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업으로 돌립니다. 이게 크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20살 되면은 그 동아리 활동이면 뭔가 삶이 있는 전역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이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인성이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는 살사를 한 20살 때부터 쳤었는데 그때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용기들을 갖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커서 삶이 있는 저녁이 아니고 그냥 저녁이 있는 삶 정도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후에 다시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당 몇 명 정도를 수용하냐 따져보니까 제가 14년도 걸 계속 보여드린다고 했죠. 일부러 3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요. 34명 내외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거기서 좀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세팅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사비는 여기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살짝 언급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강사비를 시간당 2시간 정도 프로그램 세팅해서 들어가고요. 1시간에 5만원, 1시간 초과할 때 3만원을 갖고 8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에서 40 정도 세팅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강사 지금 풀로 갖고 있는 거는 210명 정도로 가고 있고요. 제가 가로 열고 등록제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14년도 기준이 232명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왜 따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운영체계가 뒤에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현재는 등록제 형식으로 인증제 아닙니다. 등록제 형식 210명 정도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특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강사가 몇 명 필요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건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게 운영체계 변모 양상인데요. 16년도까지는 잘 보시면 교육지원청이 있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육지원과 시내부의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강사 선정 요청을 하죠.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예술단, 예총, 그다음에 만화영상 진흥 여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부천필 이런 데 강사 선정 협의를 해서요.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학교 매칭해서 출강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부천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밑에 있죠. 여기는 교강사 재교육에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예산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재교육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위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부서가 핑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235명 뭐 유당식 그랬는데 민원성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의제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우리 업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이거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강사 관리가 안 됐어요. 성과 관리가 안 돼요. 이 핑퐁의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워크숍, 강사 워크숍 중단이라고 16년도에 적어놨잖아요. 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넘겼어요. 예산을 넘겼는데 다시 이걸 재단으로 재교부를 한 거예요. 보조금에 재교부하면 원칙이 유예되잖아요. 그래서 16년도에 한 해 하고 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 GIS 가지고 분석한 걸 연구를 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14년도에. 거기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거하고 동아리 사업을 관련된 거하고 내용의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 추진 체계 조직이 하나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을 재단이 올해부터 위탁을 다시 맡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 경비를 계속 지원청해주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을 줘갖고 문화재단에 강사 관리며 이런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35명이 살아남았고, 신규로 공개 모집하는 형식으로 해서 75명을 올해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210명 되어 있고요. 이 강사 관리를 통해서 시민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아리 관련된 사업인 거고요.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 아트밸리 강사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또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과 뭘 얻었을까 고민이 되죠. 뭐 이게 뭐 형식 실성 무슨 뭐 해변 사례에서 대상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한 55회 정도 수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초 단위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전달 체계를 좀 만들었다는 걸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게 있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올해 문화비전에서 발표를 했죠. 기초 단위까지 문화예술 교육 전달 체계를 갖다가 내리겠다고 우선 이미 시작을 했고요. 공교육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문체부도 학교 안에 문화예술 교육을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모델들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고요. 동아리하고 학교를 가지고 제가 아까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 세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성과들이 좀 보이고요. 제가 이제 고려 사항에서 이 표 한 장, 아니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1인 1례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1인 1례예요. 이게 부천의 초창기 때 11년도의 모습 거의 흡사합니다. 14년도까지도. 그런데 그게 마을 창작공작소, 제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민으로 확산되는 거라고 하면 두 가지의 정책 방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 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생활문화 정책 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쪽에 좌측에 예술강사 파견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동아리 육성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동아리 육성은 위로 올라가면 일상적인 생활문화예술 쪽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시민문화예술 교육으로 가는 거죠. 제가 거기다 가운데다 물음표 놨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국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민과 학교에 있어갖고 이것들을 위계하고 이 연계하는 것들하고 축을 갖다가 어떻게 놓을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논의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책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상이 나눠지고 거기에 추진하는 방식들이 나눠지는 건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입니다. 그래서 또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3대 분야를 한번 나눠보면 정책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축,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당연히 시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를 주잖아요. 교육지원청은 일단 준 건데 뭔 얘기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가 핸들링 실제로 못합니다. 네. 하다못해 결과보고서라도 잘 나왔는데 잘 안 줍니다. 네. 부천에 그랬습니다. 그거를 한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 여기 앞에 수치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매년 그 꼭지호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시에서. 근데 그게 서로 자료가 숫자가 다 달라요. 어제 밤에도 제가 다시 하나 자료를 봤는데 그 숫자도 달라요. 이게 그 정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 외 분담에 관련된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게 시 예산을 가지고 무한정 투입할 수 없거든요. 교육 당국도 이 교육 관련된 거,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거에 대한 역할과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해주는 게 분명하고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상에서 그 분담에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그냥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부천이 2016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아까 3억 8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는 계속 올라가겠죠. 재원 분담에 관련된 것들은 논의를 꼭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문화교육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생활과 문화교육 이런 방식들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이 축이 또 있고요. 사업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정규 교과정 내 편입이라고 했는데 부천도 편입 못했습니다. 정규 교과과정 연계 진행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사례가 하나 있어요. 광명시. 거기는 문화교육 지원 조례가 기초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광명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이재명 시장 당 시절에 그 성남시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었고요. 광명은 그 지원 조례 근거에서 정규 교과과정 안에 편입시켜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하는 방식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 시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안 되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시수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예술교육 교강사 협업과 전문성 강화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술가분들은 예술에 관련된 것들 작업을 해보실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적이 한 번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되게 능수능란하신 분들도 있는데 부천필 그분 음악가이신 거죠. 그분 한 분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연구사업 때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멘붕이 오셔갖고 뛰쳐나왔어요. 울면서.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는 도제식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딱 했는데 네. 이런 거죠. 이런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필요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을 시키면은 암만 테크닉을 줘도 애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프로그램을 짜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성과발표 관련된 것들은 아까 제가 여기 워크숍 그맨 마지막에 10월 11월쯤에 성과발표회 같은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줘야지 아이들도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다 또 상도 주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또 교정선생님들한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핫한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강사 참여 확대 표준화라는 말을 저는 쓰기는 했는데 이거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인증제도라는 말을 너무 쉽게 제가 여기다 지금 쓴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에서 인증제도 안 하고 그냥 모집해서 관리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아랫대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인증을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떻게 됐어요? 되게 파행됐잖아요. 그리고 인증을 하려고 하면 뭘 가지고 인증을 할 거냐는 거죠. 기준. 합리적인 기준 제시가 없잖아요. 네. 그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인증을 하겠다고 섣불리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부작적 인증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 컨트롤 타워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천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다 교방사 관리와 관련된 것들 일원화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관리 체계 도입, 성과지표 개발 점검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17억 3천만 원 예산을 쓰는데 지표 관리가 안 돼요. 전혀 안 되거든요. 숫자도 더러워요.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담임 교사님,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과관리 보상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해줘야지 교사분들이 움직이시거든요.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